유비는 관우와 장비 그리고 5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추장을 찾아갔어요. 추장은 그들을 태수 유원에게 안내해 주었죠. 유원은 유비가 자신의 먼 족갑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무척 반가워했어요. 며칠 후 황건적의 장수 정원지가 5만 군사를 이끌고 다견을 침범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유원은 유비 삼형제와 500명의 군사를 출전시켜 적을 무찌르도록 명했죠. 삼형제는 군사를 이끌고 대웅산 아래로 진격하여 환건적과 마주쳤어요. 환건적들은 모두 머리를 풀고 노란 두 건을 이마에 동여매고 있었답니다. 양쪽 군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어요. 장비가 중앙에 서고 유비는 왼쪽, 관우는 오른쪽에서 말을 물며 채찍을 높이 들고 크게 호령했어요. 나라를 배반한 역적들아, 어서 항복하지 못할까? 정원지는 크게 노하여 부하 장수 등무를 출전시켰지만 장비의 창이 번쩍 들리더니 등무의 가슴을 뚫었어요. 등무를 잃은 정원지는 곧장 장비에게 달려들었죠. 이번에는 관우가 청룡도를 휘두르며 말을 몰고 달려들었어요. 그 기세에 놀란 정원지는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관우의 칼 아래 몸이 돌로 갈라졌답니다. 황건적들은 이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어요. 유비가 군사를 지휘하여 그 뒤를 추격하자 셀 수도 없이 많은 황건적들이 항복했답니다. 유비 삼형제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유원은 몸서 맞이하여 전 군사에게 상을 주어 위로했어요. 다음 날 청주태소 공경의 공문이 하달되었어요. 환권적이 성을 포위하여 성에 함락될 지경이니 특시 구원바랍니다. 유원과 의논하던 유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섰어요. 제가 구원하러 가겠습니다. 유원이 보낸 구원군을 맞은 황건적은 군대를 분산시켜 혼전을 벌였어요. 병력이 부족한 유비는 30리나 후퇴하여 일단 진을 친 다음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지요. 도적의 무리는 많고 우리는 수가 적으니 아무래도 기습작전은 써야 할 것 같다. 관우는 1,000명의 군사를 산 왼쪽에 매복시키고 장비에게도 1,000명의 군사를 주어 산 오른쪽에 매복시킨 다음 징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습격하게 했어요. 유비는 추장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북과 고함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전진했죠. 도적들이 이걸 맞아 싸우러 나오자 유비는 군사를 되돌려 후퇴했어요. 도적들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 추격하여 산고기를 넘어서려 할 때 유비의 군중에서 일제히 징소리가 울리며 좌우에 배복했던 군대가 한꺼번에 뛰쳐나왔어요. 그때 유비로 군대를 돌려 역습했죠. 세 방향으로 협공을 당한 황건적들은 크게 무너져 청주성 밖까지 쫓겨갔어요. 이때 태소 공경이 또 민병을 이끌고 공격했답니다. 황건적들은 크게 패하여 달아났고 청주성의 싸움은 승리로 끝났어요. 공경은 음식을 베풀고 군사를 위로했지요. 승전의 위로잔치가 끝난 후 추정이 군사들을 추소려 돌아가려 하자 유비가 나섰어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중망장 노식이 도적의 두목 장갑과 광종에서 싸우는 중이라호. 노식은 전날 바이스 승인이 내가 도로 갈까 하오. 이리하여 추청은 그리스 진의 도대를 데리고 유주로 돌아갔으며 유비는 관우와 장비와 함께 부하 500명을 이끌고 광종으로 갔답니다. 이 무렵 장각의 무리 15만과 노식의 군사 5만이 광종에서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식은 유비 부대를 진심으로 반기며 유비에게 명했죠. 이곳의 도적들은 내가 보위하고 있으나 영천에서는 장각의 아우 장영과 장모가 황보순과 주전과 격전 중에 있도라. 그대의 부하 군사에 다시 1,000명의 관군을 보태줄 것이니 영천으로 진격하여 형편을 살핀 후 길 보아 도적들에 무찌르도록 하라. 유비는 노식의 명을 받자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영천으로 진격했답니다. 노식의 말을 들은 장비는 노발대발하여 당장 호송 군사를 죽이고 노식을 구하자고 하는 것을 유비가 가까스로 말렸다. 이 일은 나라에서 공정하게 차려야 할 터인데 너는 어찌 이리 함부로 행동하느냐? 이 틈에 노식을 실은 수레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일이 이렇게 되자 몹시 화가 난 관우와 말하기를 노중랑이 잡혀가고 다른 사람이 군사를 거느린다니 우리는 의지할 분을 잃었소. 차라리 박현으로 돌아갑시다. 유비는 관우의 말대로 군사를 돌려 북으로 향하였다. 한 이틀쯤 갔을 때 벼랑간 산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요란하게 일어났다. 유비는 관우 장비를 데리고 말을 몰아 산 위로 올라가 바라보니 관군이 대패하여 어지러이 달아나는 중인데 그 뒤를 황건적이 산과 들을 가득히 덮고 쫓아오고 있었다. 깃발에는 천공장군이라 크게 써 있었다. 저건 장각이 아니냐? 어서 공격하자! 세 사람은 나는 듯이 말을 몰아 군사를 이끌고 황건적의 뒤를 쫓았다. 동탁을 무찌르고 기세가 등등하여 쫓아오던 장각은 벼랑간 세 사람의 습격을 받게 되자 장각의 군사는 큰 혼란에 빠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그때 유비 삼형제는
동탁을 구하여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동탁은 고맙다는 말도 않고 다짜고짜 묻기를 너희는 지금 어떤 관직에 있느냐? 아직 벼슬을 갖지 못한 몸입니다. 유비는 잠자코 물러나왔지만 장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저를 살려주었건만 이렇게 괘씸하게 굴다니. 당장 죽여버려야 내 마음이 풀리겠소. 장비는 말하기가 무섭게 칼을 들고 동탁을 죽일 기세였다. 동탁은 하동태수였으나 원래부터 성품이 거만하였다. 이날도 유비를 업신여기는 바람에 장비는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화를 버럭 내었지만 유비와 관우가 급히 붙잡아 말린 것이다. 그는 조정이 명한 관리이니 함부로 죽여서 되겠느냐? 그러나 장비는 분함이 풀리지 않았다. 그따위 놈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상관으로 바뀌려니 나는 죽어도 못하겠소. 두 분 형님이 굳이 여기에 남는다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소. 그러자 유비가 말하기를 우리 형제는 위로서 죽고 살기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찌 헤어질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함께 다른 곳으로 가자. 그렇다면 나도 기꺼이 형님의 말을 따르겠소. 이리하여 세 사람은 부하를 거느리고 주전을 쫓아갔다. 주전은 유비 삼형제를 후하게 대접한 다음 군사를 합쳐 장보를 치러 갔다. 이 무렵 장보는 8구만의 무리를 산속에 주동시키고 주전은 유비를 선봉으로 하여 도적들을 치게 하였다. 그러자 장보는 부하장수 고승을 내세워 싸움을 걸어왔고 유비는 장비를 내보냈다. 장비는 창을 비껴들고 말을 몰고 나가 단 두서너 번의 교전으로 고승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유비는 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를 몰아 돌격해갔다. 그때 장보가 말 위에서 칼을 치켜들더니 요술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순간 모진 바람이 일며 전동 소리가 진동하더니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하늘에서 쏟아졌다. 연기처럼 땀을 덮은 검은 기운 속에서 마치 수많은 군사가 이쪽으로 몰려오는 것 같았다. 유비가 황급히 후퇴를 명하였지만 군사들은 이미 큰 혼란에 빠졌다. 유비가 패하여 돌아가자 주전은 유비와 더불어 계책을 의논하였다. 그놈이 요술을 부리니 우리는 내일 돼지와 양, 개의 피를 받아가지고 군사를 산 위에 숨겼다가 도적들이 쫓아오게든 일찍 끼얹도록 하자. 그러면 요술을 깰 수 있을 것이다. 주전의 명을 받은 유비는 관우, 장비에게 일러 각각 1천 군사를 산 뒤 언덕 위에 가서 숨어있게 하고 돼지, 양, 개의 피와 그 밖에 더러운 것들을 잔뜩 준비하게 하였다. 이튿날 장부의 무리가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치면서 공격해왔다. 유비가 지체 않고 달려가 싸움을 벌이려고 할 때 장부가 또 요술을 부려 천둥 소리와 모진 바람이 몰아쳤더니 모래와 자갈이 날면서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가득히 차더니 하늘에서 사람과 말이 무수히 쏟아져 내려왔다요. 유비가 말을 돌려 달아나자 장부의 무리가 바짝 추격하여 막 산 고개를 넘으려 하일되었다. 관우 장비의 복병이 갑자기 신호를 울리며 돼지, 양, 개의 피와 더러운 것들을 일제히 끼얹었다. 그러자 난데없는 종인형과 풀로 만든 말들이 하늘에서 비오듯이 떨어지고 천둥과 모진 바람이 멈추었다. 모래와 자갈도 날지 않았다. 장보는 요술이 깨어진 것을 알고 흥급히 군사를 되돌리려고 하였다. 이때 좌측에서 관우, 우측에서 장비가 각기 군사를 몰아나오고 그 뒤를 유비와 주전이 일제히 덮치는 바람에 황건적은 크게 패하였다. 유비는 멀리 지공장군이란 깃발을 보고 말을 달려 쫓아갔다. 장모는 허둥지둥 달아났으나 유비가 쏜 화살이 왼쪽 팔뚝에 맞아 화살이 꽂힌 채 양성으로 쫓겨 들어가더니 성을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았다. 주전은 군사를 이끌고 양성을 포위 공격하는 편 군사를 보내어 황보숭의 소식을 알아오도록 하였다. 이 즈음 황보숭은 계속 승리하여 큰 공을 세웠고 동탁은 싸움마다 패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군사 지휘권을 황보숭에게 넘기도록 명하였다. 황보숭이 도착했을 때 두목창각은 벌써 죽고 장양이 남은 무리와 함께 반항하고 있었다. 황보숭은 7번이나 연거푸 승전한 끝에 고향에서 장양을 베고 장각의 관을 뜯어 그 먹을 잘라서 서울에 보냈자 결국 황건적의 남은 무리는 모두 항복하고 말았다. 조정에서는 황보숭을 거기 장군에 봉하고 기주목에 임명하였다. 그때 황보숭은 조정에 글을 올려 노식이 그동안 사올린 공과 그의 무죄를 보고하였다. 조정에서는 노식에게 다시 중랑장의 벼슬을 내렸으며
조조 역시 세운 궁을 인정받아 제남 군수에 임명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전은 군사를 재촉하여 양성은 맹렬히 공격하였다. 황건족의 형세가 매우 위태롭게 되죠. 도둑의 장수 엄정이 장보를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맞춰 항복하여 왔다. 주전은 마침내 여러 고을을 평정하고 조정의 승전 보고를 띄었다. 한편 황건족의 남은 무리인 조홍, 한중, 손중 세 사람이 수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다니며 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렀다. 장각이 원수를 복수하려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주전에게 승전한 군사들을 데리고 그들을 토벌하도록 명하였다. 주전이 명을 받들고 진격해가 보니 적들은 마침 완성을 탐구하고 있었다. 주전이 군사를 지휘하여 공격하자 조홍은 한중을 보내 싸우게 하였고 주전은 유비와 관우 장비에게 완성 서남쪽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한중이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빠르게 방어하였다. 이때 주전이 손수 기병 2천을 이끌고 곧장 완성 동남쪽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적의 무리는 곧 서남쪽을 버리고 허둥지둥 달아났다. 그때 유비가 그 뒤를 와락 덮쳤다. 적은 여기 없이 패하여 성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주전은 부대를 나누어 사면으로 성을 포위하였다. 성 안에 군리량이 떨어지자 한충은 성 밖으로 사람을 내며 항복할 것을 청하였지만 주전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동안 조홍은 다시 기세를 회복하여 완송을 되찾았다. 주전은 성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그리고 다시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벼랑간 동쪽에서 한 대의 군사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 맨 앞에 선 대장은 넓은 이마에 커다란 얼굴, 호랑이 같은 몸질에 곰 같은 허리를 하였다. 오군에 붙은 사람으로 성은 손, 이름은 견자, 문채라고 하여 바로 선모자의 후손이었다. 광건적의 난리가 일어나자 송견은 고을의 젊은이와 여러 떠돌이 장사꾼을 모으고 회수와 사수의 날랜 군사 1,500명과 함께 싸움을 도우러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다. 주전은 대단히 기뻐하며 바로 송견에게 완성의 남문을 치게 하였다. 한편 유비는 북문을 치고 주전 자신은 서문을 치되 동문만은 남겨두어 그곳으로 적이 달아나도록 꾀하였다. 송견은 앞장서서 성에 오르더니 20여 명이나 죽이고 그곳에 있던 적들을 말끔히 쫓아버렸다. 그때 조홍이 말을 몰고 창을 비껴든 채 곧장 손견에게 달려들었다. 순간 송견은 성 위에서 몸을 날려 뛰어내리면서 창을 빼앗기가 무섭게 조홍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곧장 조홍의 말을 잡아타고 달리면서 닥치는 대로 적을 죽였다. 한편 송중은 무리와 함께 북문을 빠져나가다가 유비와 마주치자 그만 싸울 뜻을 잃고 허둥지둥 달아나기에 바빴다. 그러나 유비가 쏜 단 한 개의 화살을 맞고 송중은 말에서 떨어졌다. 그 뒤를 주전의 대부대가 덮치듯 습격하여 수만 명의 적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항복하는 적의 수는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완성 일대 10여 고을을 모두 평정한 주전은 낙양으로 돌아갔고 조정에서는 주전을 거기장군 겸 하남윤으로 임명하였다. 주전은 손견과 유비 3형제의 공을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손견은 별군 삼아 벼슬을 받아 임지로 떠났고 유비는 중산 부안현의 현위 벼슬을 얻었다. 부임하는 날 유비는 부하 군사를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관우, 장비와단 20명의 하인을 거느린 채 안희현에 도착하였다.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유비는 백성을 조금도 괴롭히지 않으니 백성들은 모두 그를 따랐다. 관우와 장비도 부임한 첫날부터 유비를 도와 하루 종일 지칠 줄 모르고 그 옆을 지켰다. 그러나 부임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조정에서 조서가 내려왔다. 군공으로 벼슬 얻은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리가 적당한지 다시 심사한다. 유비가 혹시나 하고 근심하고 있을 무렵 마침 조정에서 보낸 도구가 현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몸서 마중하여 예를 갖추었으나 도구는 말에 앉아 대답 대신 채찍만 조금 흔들어 보였다. 이 모습을 본 관우와 장비는 속으로 분이 치밀었다. 유비가 마련한 여곽으로 안내되어 들어간 도구는 남쪽을 향하여 높다랗게 앉았다.
유비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서서 기다린 지 한참 지난 후에야 도구가 물었다. 유현위는 어떤 출신인가? 저는 중산 정왕의 후손입니다. 닭군에서 황건적을 토벌하기 시작하여 크고 작은 30여 싸움에서 작은 공을 인정받아 지금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구가 호통을 쳤다. 너는 감히 황족이라 하고 거짓 공적을 내세우는구나. 사실은 너와 같은 욕심 많고 더러운 관리를 가려내기 위해 황제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유비는 그저 황송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현청에 돌아와 부하 관리와 이 일을 의논하였더니 관리 하나가 유비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하였다. 도구는 뇌물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호통을 친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조금도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무슨 재물이 있다고 뇌물을 바치겠느냐?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도구는 다짜고짜 현의 관리를 잡아가다는 유현위는 백성을 괴롭힙니다. 라는 문사를 강제로 쓰게 했다. 유비는 몇 번이나 손수 가서 용서를 빌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부하들이 가로막는다라며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한편 장비는 홧김에 몇 진의 술을 마신 후 말을 타고 여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얼떨 보기에 5, 60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여관 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장비가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도구가 현의 관리를 협박하여 유현감님을 해친다기에 저희가 용서를 빌러 왔는데 안에 들여보내긴커녕 오히려 문지기한테 얻어맞고 쫓겨나왔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장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곧 고린 눈을 크게 뜨고 이를 보드덕 갈더니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문지기들을 밀어 넣어뜨리고는 몹시 사나운 기세로 여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장비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도구는 대청 정면에 앉아있고 현의 관리는 보승에 묶인 채 땅바닥에 꿇어 앉아있는 게 아닌가. 순간 장비가 호통을 쳤다.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아, 내 맛을 좀 보아라. 도구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장비는 그의 머리를 움켜잡고 여관 밖으로 끌어내더니 곧잔 현충 앞 기둥에 꽁꽁 묶어버렸다. 그리고는 버드나무 가지를 10개나 꺾어가지고 와 회초리가 모두 부러지도록 도구의 종아리를 힘껏 내리쳤다. 이쯤 혼자 현청에 앉아 큰 걱정을 하고 있던 유비는 갑자기 문 밖이 소란해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장장군이 누구를 몹시 때리는 모양입니다. 유비가 황급히 쫓아나와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도구가 기둥에 묶인 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짓이냐? 백성을 해치는 고약한 놈은 때려 죽여야 합니다. 씩씩거리는 장비의 눈질을 살피며 도구가 유비한테 애걸했다. 유현위, 날 좀 살려주시오. 냉큼 멈추니 못해카. 누구보다도 인자한 유비는 급히 소리를 지르며 장기의 손을 잡아챘다. 그때 마침 옆에 있던 관옥에 나섰다. 형님은 그렇게 큰 공을 많이 세웠으면서도 고작 현이밖에 얻지 못하고 지금은 또 도구한테 모욕을 당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차라리 도구를 죽이고 벼슬도 버린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 큰일을 의논하도록 합시다. 유비는 이내 관인을 도구의 목에 걸어주고는 크게 꾸짖었다. 너같이 백성을 해치는 놈은 죽여 마땅하지만 특별히 살려주겠다. 나는 관인을 돌려주었으니 이제 여길 떠나겠다. 그런데 곧 기력을 회복한 도구는 상부에 보고하여 마침내 유비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비와 관우, 장비 3형제는 대주에 있는 유희를 찾아갔다. 유희는 유비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인 걸 알고는 집안에 숨겨주었다.